대량재해의 희생자에 대한 개인 식별입니다. 물론 죽음도 안타깝지만 대량재해로 인해서 사후에 시신의 손괴가 아주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국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량재해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집단 사망자에 대한 개인 식별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 또는 일부 대학 교수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집단 사망자 관리단이라는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법의학계 내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보시면 많이 잊었던 사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물론 1955년부터 2002년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남영호 출몰 사건이랄지 서울 대연각 화재 사건, 이리역 폭파 사건, 칼기 격추 사건, 부산역 군내 열차 화재 사건, 또 해남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그 안에 있었고 희생자를 백화점 내에서 일하시는 분 외에 그 고객들로는 어떤 분들이 가 계신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았고 또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신 수급 과정 또는 생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그때 이후로 아무래도 이런 대형 참사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재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처음 대두가 됐던 것이고 그때 희생자 중에 DNA 기법으로 개인 식별을 시작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칼기 추락 사건과 아시아나 사건 쭉 있지만 김해 에어 차이나 사건 중국 민항기가 부산 쪽에서 추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시신이 여러 곳으로 분포가 돼 있었고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식별 작업도 참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또 쓰나미가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대량재해가 발생을 하면 국가수는 원래 본연에 매일매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정돼 있던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래서 국가수와 각 대학 교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차량 내부에서 희생자를 일일이 수습하는 과정을 찍은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랄지 민항기에 추락 때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문가가 임장하지 못하고 심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됐던 것이 한계에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중앙역에서 월배 기지창으로 피해 차량이 이동이 돼서 저희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임장을 해서 수습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량재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케이스로 대구 지하철 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구획을 1m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견 가서 보시면 시신이 있을 것 같지만 차량 내부 구조물들이 이미 쓰러진 시신 위로 다 떨어져 있어서 시신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법의병리학자, 법인류학자, 법의조사관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씩 고고학적 발굴을 하듯이 접근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시신의 형태가 1인인지 또는 2인 이상의 다수가 한 군데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해서 시신에 혹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모든 구조물들은 포터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혹시나 금속성이랄지 신체 일부 자료는 아닐지라도 소지품 같은 경우가 또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엑스레이 촬영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복원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법인류학자가 견갑골, 어깨뼈라고 그러죠. 어깨뼈 일부가 떨어져 있는 뼈를 발견해서 그 뼈의 일부 이것이 소실된 시신을 찾아서 다시 시신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인류학자 역할이 대량 참사 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탄화됐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체 시료를 찾아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DNA랄지 신체적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 저희같이 발굴팀은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 현장을 들어가고 저희하고 무관하게 정보 수집팀이 밖에서 유가족이라고 하는 희생자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을 면담을 해서 그분들의 일일이 신체적 특징을 따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팀에서 찾은 것과 또 정보 수집팀에서 가져온 것을 종합상황실에서는 양쪽을 매칭을 해서 빨리 DNA를 통해서 가족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합니다. 단 저희는 정보 수집팀이 갖고 있는 그분의 생전의 자료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아주 객관적 상태로 발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앙역으로 들어오던 피해 차량에서 대기 명령을 갖고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계속 고온과
매연이 다가오니까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대개 보면 대량 참사 때 소지품을 보면 그 소지품 근처에 희생자가 있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는 소지품과 사망자가 전혀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접이식 우산이 타다만 살대가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소지품을 가졌던 학생이 한 명 있어서 바로 DNA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유류 보건팀에서 전부 처리를 해서 사진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호만 붙여가지고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합니다. 그럼 가족들은 기억 속에서만 있다가 진짜 소지품을 보고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번호를 적어내면 거기가 심사를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너무 고온이어서 희생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지품만으로도 사망을 인정했던 그런 심사를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법치학적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DNA가 개인 식별에 아주 완벽하고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탄화가 되면 DNA를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생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염이 돼버리고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 때는 남아있는 안면골, 일부의 치과 기록 이런 걸로 법치학적 검사를 합니다. 법치학 하는 분들, 치과 의사분들이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류 최초의 학문이 법치학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베어 먹었을 때 그것이 누가 베어 먹었는가를 찾는 것이 법치학적 관점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최초의 학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약 60명이라면 법치학자는 한 4-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정보 수집 중에 앞니가 드러나는 사진을, 생전 사진을 가지고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무리 발굴을 해도 완벽히 탄화가 돼버린 이런 상악골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법치학자는 이분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의 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원확인 유전자 분석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생물학과에서도 하고 같은 시료를 나눠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있는 과학수사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검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블라인드로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동일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는 검체를 채취하고 검찰청과 국가수가 배분하고 유전자형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유전자형과 대조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DNA는 가급적이면 참사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가족의 품에 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원 확인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또 법인류학자의 시신 재구성 작업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 타겟팅과 또 랜덤하게 하는 DNA 타겟팅을 양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온전한 형태로 소지품까지 다 해서 가족의 품에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의 임플란트가 이루어진 하나의 뼈 조각입니다. 이 이외에 어떤 골조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은 임플란트가 좀 드물었던 시술이었고 여간 임플란트를 했다는 치과 기록과 엑스레이가 제시된 가족들 중에서 법치 의사들이 찾아서 이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이 엑스레이의 주인공이다 해서 DNA는 없어도 치과 기록만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만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승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미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 받은 후행 차량이 중앙역사로 진입을 합니다. 상황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그 경보를 잘못 오인해서 화재를 늦게 인지합니다. 중앙로에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후행에서 들어온 기관사와 상황실은 연락을 하면서 연락이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사에게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걱정 됐다가 다른 없으면서 엉망이다 지금. 침착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뒤로 화재가 진행되면서 통신이 두절되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기관사는 스스로가 급히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도 백목항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면 나중에 사후에 인양되어서 나온 희생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풀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간적 차이를 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대구 지하철 3사는 대기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인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용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가 없다. 인양해서 우린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선장이 좀만 더 침착했더라면, 또 선장이 또 어떤 매뉴얼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선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예견과 그에 따른 매뉴얼을, 또 그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육체에서 그 영혼이 벗어나면서 한 번 죽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서 그 죽음이 두 번째 죽는다고.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1강에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수사란 단어와 비교되는 인콰이어링이라는 조사란 단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원인이 되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육하 원칙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상규명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죽음을 우리는 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한낱 벌레가 끊는 시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의 보고서가 담겨있는 서랍장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교훈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망인한테 얻은 교훈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구강의 기능에서 일장에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준비한 수사 자료를 제시하고, 저는 부검실에서 자료와 시신만을 가지고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 말고 어떻게 그들이 사망했는가, 사망에 이르는 그 상황은 어땠는가는 누가 밝혀야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파편화시켜서 한 개체의 죽음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필터링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우린 여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었습니다. 일장에서 과연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경찰은, 변호인은, 의사는, 가족은. 그러나 제가 물음표를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과연 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만 노력했다면 예방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 사람도, 또 누구에게 그걸 물어야 하는가, 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별이 사라지는 상황, 그건 디제스터입니다. 아스테릭스, 아스테로는 별입니다. 디스는 사라지는 겁니다. 디제스터는 재앙을 뜻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물난리, 불난리, 제자입니다. 재난 제자입니다. 앙자는 잘 보시면 중앙이 죽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난리, 불난리,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된다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분석하고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을 때 재앙이 됩니다. 한문을 보면서 또 디제스터란 말을 보면서 참 서로 간에 동서양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저 디제스터는 망망대해에서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선장의 암울함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재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까지 이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모트이 비버스 도슨트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입니다. 해부학 교실에 써 있는 경구입니다.
주검으로서 산 사람한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죽음이 주검으로서 산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그런 게 도슨트란 표현입니다. 혹시 미술관에 가보시면 도슨트란 직업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큐레이터는 전시에 대한 총괄이고 도슨트는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하는 분을 도슨트라고 합니다. 도슨트는 도케레란 라틴에서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독터라는 의사라는 박사라는 어원도 등장합니다. 그건 가르친다는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오래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눠야 한답니다. 그러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관찰해야 됩니다. 힐스버러 참사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의 예를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원정팀 응원단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입장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입구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목 현상이 위험하니까 출구로 쓰는 문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홈팀 관중들이 이미 들어와서 안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밀고 들어가니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관중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관중들과 사이에 끼어서 압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들은 훌리건의 난동이랄지 과음 상태였달지 말하자면 그 많은 희생자들한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과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1989년부터 여기에서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자, 형사적인 것도 진행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음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how 사인이 되는 why는 찾았지만 how 어떻게 이게 발생할지 그 상황이 뭐지? 라는 것 때문에 인콰이링을 합니다. 조사를. 그래서 1989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12년에 완결을 짓습니다. 23년 만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매뉴얼이 없었고 미리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받지 못했다. 지시사항을. 소방대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1차 발생했을 때도 우린 대처 방법을 몰랐다. 언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짓 정보를 흘려서 사실관계를 보도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이 돼서야 이 사건이 공공의 기록으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이 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몇 개월 후에 BBC에서 힐스버러 참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문제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철저히 규명한다. 이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실은 요즘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장면을 보면 저는 가끔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앞에 펜스가 없다는 거죠. 관중석 쪽에. 그 관중석이 다 입석으로 돼 있다. 그건 이때 힐스버러 참사 이후에 훌리건의 난동을 만든다는 이유로 세웠던 관중의 그 펜스가 압사의 원인이 됐었다. 또 입석으로 티켓을 발행하다 보니까 과밀한 관중을 받게 됐었다. 그래서 펜스를 없애고 다 좌석으로 바꿉니다.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도 방화죠.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방화했지만 그 방화가 설사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대형 참사나 화재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차량의 의자가 다 금속으로 교체된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대개 우린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소재를 찾아서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를 복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발생 이전에 왜 그것은 미리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꼭 발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도 그보다 작은 어떤 신호로
우리한테 보내는 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실보다도 빨리 정리되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닐까 하고 반성해 봅니다. 제가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어디인가에 가서 법의학적으로 안전사고를 접근하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를 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주도가 멜번입니다. 멜번에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임상법의학, 즉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손상을 해석을 하는 임상법의학 파트가 있고 범시법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상법의학에서는 참 놀라운 걸 많이 봤습니다. 학대나 또 가정폭력, 또 음주, 또 노인의 운전에 대한 어떤 적응력,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고, 더욱이 놀라운 건 검시법원이 법의학연구소랑 붙어 있다는 겁니다. 검시법원에서는 우리가 호적 등록하듯이 사망 등록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의사와 법의 간호사를 고용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죽음이 나오면 그 아침에 모여서 그 죽음에 대한 컨퍼런스를 합니다. 법정 안에는 우리처럼 형사법정처럼 죄인을 신문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청문회의 절차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일일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월요일 날이 되면 방송국에 가서 직접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듣고 공공의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거죠. 그게 끝나면 코로니얼 커뮤니케에서 이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수사가 아니고 조사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이걸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 주의 검시 판사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데 검시 판사가 병원 내 사망이 일정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언론지상에 발표합니다. 그래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저 세 개의 액상 들어가 있는 주사액이 보일 겁니다. 하나는 일반 식염수입니다. 하나는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칼륨이 부족한 환자한테 주입해야 되는 액상 주사액입니다. 근데 그게 같은 트레이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투여됐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야 지난 10년간 보니까 똑같은 실수가 6건이나 있었어 라는 걸 찾았습니다. 생리수보다 염화칼륨, 포타슘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게 주입되면 정상인한테 급성 심정지가 옵니다. 어떤 때는 사형 집행할 때 쓰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코로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실수다. 왜냐하면 같은 트레이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이 용액을 놓으면 간호사는 습관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 투여될 수밖에 없었던 허술한 시스템 아니었느냐. 그래서 코로나가 제약회사를 불러들여서 이 약 색깔을 바꾸라고 권고를 냅니다. 물론 그 형사적 처벌 여부는 별도로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후에 제약회사하고 해서 그 약물을 병원에서는 같은 트레이에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제약회사는 색깔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시골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전을 붙여서 손자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을 붙이는 김에 좀 많이 붙여서 경로당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먹고 복통으로 호소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실은 밀가루로 알았던 것이 가루 농약이었던 겁니다. 하얀색으로. 포대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나이 드셔서 후각이 마비됐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라고 단순히 치부할 것이냐, 누구도 다 실수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사건 하나로만 보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나 이 시스템, 제가 가서 봤던 이 시스템에서는 이건 누구도 실수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여기서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제 드러난 사안이더라도 우리 이걸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클럽데이라고 해서 하여간 저녁에 클럽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자기랑 눈이 맞았던 여자분이 담배를 피고 오니까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친구가 그 남자가 담배 피러 나가는 걸 보고
그 담배 피는 흡연 장소에 가서 시비를 걸고 그 남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앰뷸런스 가서 그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 6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그렇다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왜 빅토리아주에서는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의 사인은 복부 장기에 파열했습니다. 처음에 신고자가 안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 신고를 받고 갔던 이 앰뷸런스는 환자를 구속하면서 안면을 구타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합병원에서는 안면 2개국을 머리 쪽에 대한 CT, MRI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뇌출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혈압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부 장기에 파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들어갔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복부 장기 파열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형사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문제 삼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부 쪽에 대한 스터디, 우리가 말하면 CT를 빨리 했더라면 회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가해자는 있더라도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코로나는 다시 요청을 합니다. 119 구급대 상황실에 간호사를 전면 배치해라. 또 그리고 후송하는 그 수송 차량에는 간호사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한테 올바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람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멜버른 시내에 있는 전체 앰뷸런스의 재보수 교육과 간호사의 전면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큰 청소 트럭이 후진하면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시골에 놀러 온 어린애들이 다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낯선 환경이고 거기서 놀다가 후진하는 청소 차량에 압사 사고가 있죠. 그건 똑같이 멜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과실치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헤비 비이클, 큰 대형 차량은 출고할 때부터 공장에서 후진 기아를 넣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의무적 장치를 권고합니다. 이게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이니 법칙입니다. 하나의 큰 일이 생길 때는 그보다 작은 좀 덜한 29개의 사건이 있고 29개의 중등도의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300개의 아주 미세한 사건들이 있더라. 1대 29대 300입니다. 물론 하이니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어떤 사건,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그보다 덜한 사건이 있었을 테고 그보다 덜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슴 아프지만 정인이 사건 한번 돌이켜보면 입양된 정인이가 힘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학대 의심이 있어서 소아과를 데리고 갑니다. 부모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건 작은 사건이었겠죠. 그 뒤로 다시 골절상이 발생을 합니다. 중한 상태가 되겠죠. 소아과를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학대라고 완전한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뒤로는 장파열로 거의 사망한 상태로 정인이는 병원에 옵니다. 어떻게 보면 1대 29대 300에서 우리는 300단계에서 많은 전조 징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저는 진리의 진실의 기본값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CIA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20년 이상 근무해서 쿠바를 담당한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20년 쿠바 통이었고 훈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쿠바의 스파이로 밝혀집니다. CIA 쿠바 담당이 쿠바의 스파이 이중 간첩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쿠바에 가서 훈장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CIA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라는 것이. 근데 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의심할 수 있었던 단 하나하나씩은 정말 의심할 만큼의 큰 값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진실의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를 묶어놓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그 사람을 의심을 살 만큼의 큰 값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손상, 작은 허점을 쉽게 간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디텍션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서 흔히 쓰는 게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스위스 치즈는 탁 잘라보면 구멍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전체로 관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이어져 있지 않고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연히 어떤 때는 관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관통이 안 됐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통이 안 돼 있었어, 안전했었어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어디 강연을 가면 좀 일찍 가서 그 강의장의 모습을 좀 봅니다. 병원에 강의를 갔는데 환자의 수액을 바꿔 교환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습 학생이 1인이 가서 수액 라인을 바꾸다가 아무래도 서툴게 교환하다가 이걸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액 라인을 싹 바꿔야 됩니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른 다시 꽂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그 학생만 한 번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병원은 실습 학생의 실습 지도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을 겁니다. 2인 1주라는 것,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것, 당연히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이야 라는 선배 간호사의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이걸 떨어뜨렸다는 것이 환자의 안전보다도 내가 부족한 거고 질책받고 내 학교가 망신당하고 교수님한테 혼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보다도 그 두려움이 커서 다시 수액을 연결합니다. 물론 제가 제지를 했지만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좀 더 심한 걸 들어볼까요? 제가 병원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왜? 헬스케어, 의료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산업 현장은 제가 가볼 기회는 없습니다. 대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예를 그렇게 듭니다. 수술실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위에 수술 등이 있습니다. 무형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등이 여러 방향에서 비춰줘야 됩니다. 무형등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무형등 뒷면 뒤에 있었던 몽키 스패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수술하는 교수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몽키 스패너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언젠가 거기를 수리하러 아마 병원 내 수리팀이 왔었을 겁니다. 그날 그는 일을 마치고 와서 자기가 썼던 작업 도구 하나가 없어진 걸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기의 동선을 역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두렵지 않습니까? 사수의 질책도 있고요. 또 그 병원 어디를 다시 뒤져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채워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에 사용됐던 부품에 대한 또는 도구에 대한 체크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찾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관통의 사고가 생긴 겁니다. 안전사고는 나로서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엄마는 우리 애는 알약을 못 먹습니다. 가루약으로 좀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입원했을 때 알약이 나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죠. 잠깐 잊으셨죠. 그래서 알약을 배급받은 엄마는 간호사한테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루약이 안 나오고 알약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해당 의사한테 연락을 했고 처방을 바꿔서 다시 가루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다시 알약이 옵니다. 이제 누구의 실수까지 들어간 거죠? 의사의 실수,
간호사의 실수, 약제부의 실수. 그러나 마지막에 또 엄마가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애가 유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어거지로 먹입니다. 그게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뇌의 영구적 손상을 받습니다. 행위자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실은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의사가 처방을 바꿀 때 기록을 정확히 해놓고 인수인계를 또 하고, 간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교대니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다시 재처방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 처리를 제대로 약제부에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문제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개별화시켜서 마지막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타인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전제,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봐야 됩니다. 가끔 저는 여행을 가거나 시골을 가다 보면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걷다 보면 거의 글자가 지워진 경고판을 봅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사오니 수영을 금합니다 라고 관할 경찰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한 건가요? 그걸 읽고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면 그 수영하는 사람의 전적인 책임일까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좌회전 차량의 책임입니다. 네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파란불일 때 잘 살펴서 건너가라고 했지. 사고가 났으니 너의 책임이야 라고 그냥 얘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우리 인간의 사회를 설계를 하면서 우리 참 잘못된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인간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쫓겨난 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직감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겠죠. 즉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어떤 일상적 생각에서는 뇌를 거치지 않고 척추 단계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세상을 설계해 놓으니 불합리하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하철 전철역 앞에 고압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전철선에 닿으면, 전기선에 닿으면 즉사함. 여기에 손대는 사람은 10만 원 벌금. 이미 사망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강의를 오면서 강의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던 저는 음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원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어폰을 꽂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기억이 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궁지에 몰리면 터널 비유라고 해서 입구에 들어가서 출구만 보이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완벽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사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는 우리는 마치 나고자인 것처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진은 클린턴 대통령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 내에서 사망률이 높지? 약물 부작용, 수술이 잘못돼서 오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사망하더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의학 할리먼이 되는데 최고의 기관에서 병원 내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책 제목이 To Err is Human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게을러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하는 시스템, 그 과정이 잘못, 엉성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잘못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 이 관점을 빨리 없애야 돼. 첫 번째가 완벽에 대한 신화입니다. 완벽에 대한 신화는 누구나 충분히 교육받고 충분히 연습시키고 충분히 긴장시키면 절대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전사고는 실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주 강한 처벌은, 아주 강한 징계는 절대 실수를 만들지 않을 거야라는 아주 잘못된 신호라는 거죠. 제가 요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자해 사망을 합니다. 그 자해 사망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자해 사망도 있습니다. 암기하라는 걸 암기하지 못해서 집단 체벌을 받을까봐 탈영을 합니다. 보초를 쓰다가 잠깐 준 것을 누군가한테 들켰어요. 지적을 당했어요. 간부한테. 그건 선임병한테 혼날까봐 총기로 자해합니다. 어떤 병사는 자고 있으니까 그 당직 사관이 몰래 혼내주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병사는 총기가 없어진 걸 사실 알고 수류탄을 들고 자폭해버립니다. 책임과 형벌은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자해 사망을 보면 너무나 작은 실수에 대해서 그 돌아오는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해 사망이라는, 스스로 사망에 이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절대 안전한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에 대한 신화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무리 주의 집중을 시켜도, 왜? 우리는 완벽한 사회를 디자인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하는 우리마저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과연 개별적 접근을 할 것인가? 인적 접근으로? 아니면 시스템적 접근을 할 것인가? 개별적 접근과 파편적 접근은 바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라는 겁니다. 바로 너만 잘못이었어, 너만 집중했으면 됐어 라고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적 접근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대전제 속에서 시술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결코 원인을 계산할 수가 없다. 비난과 낙인 찍기가 실수를 반복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망사고 진상규명 때 봤던 사건이 있습니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체벌하고 강한 훈련을 시켰다. 그 병사는 그 체벌과 그 강한 훈련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선임병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군대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단순화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군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너야, 이 사람만 몰아낸다면, 이 사람을 밀어내면 우리는 안전해지는 걸까요? 우리 또한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동의 사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을 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참 씁쓸합니다. 같이 연대해서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나만 오늘 괜찮으면 돼라는 표현, 참 씁쓸했습니다. 모든 사상이나 이념은 불확실하고 인간은 반드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 세이프티입니다. S는 에러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에러는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집중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A는 실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지? 야, 이건 누구나 다 범할 수밖에 없었네, 이제서야 이걸 안 것이 다행이다 라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보자는 겁니다. F는 누가 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안전하게 설치하자. E는 인콰이어입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조사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움츠러들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조사는 까놓고 우리 같이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 우린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찾아가는 겁니다. T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자. Y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바로 너, 나부터 안전에 대한 생각을, 책임을 져야 만든다 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맞지 않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부적응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보지 마시고요.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실수가 중차대하고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주 작은 것들, 더 작은 것들 속에서 예비 징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로마 시대의 세네카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자는 우리 사회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존재하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시스템에 노출된 또 하나의 피해자로 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행위자로 그 한 사람을 낙인 찍고 비난하고 그건 쉽습니다. 또 그런 비난과 낙인이 싫어서 나의 실수를 감추고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안전한 사회, 열린 사회로 결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은 너와 나로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2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